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2주의 경제 현안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제2의 벤처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는 대형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향후 4년 동안 12조 원을 투자를 해서 벤처가 커지는 스케일업 지원을 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 시가총액 1조 원입니다. 10억 달러 이상 되는 기업을 2022년까지 20개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벤처 투자를 연 5조 원으로 확대해서, 지난해는 이제 3조 4천억이었으니까 1조 6천억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벤처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선 저는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쓸 때 정부가 어떤 숫자를 목표를 내걸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 완전히 관습처럼 돼 있지만, 스타트업 중에서 유니콘 바늘에 올라갈 거를 몇 개로 목표로 세우는 나라는 있지 않다. 그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를 목표를 제시하는 것들은, 목표를 제시하면 마치 굳은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런 일들은 정부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벤처가 붐이 돼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다 좋은데, 정부가 돈을 붓고 의지를 내세우면 아무 때나 벤처 붐이 일어나는가, 이런 전제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2018년까지 미국의 벤처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00년 전후에서 연간 미국에서 약 660조에 해당하는 투자, 50조가 넘는 투자금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신 이게 2000년대의 닷컴 버블 시대의 투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벤처 투자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 그게 2001년에 갑자기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미국에서 벤처 투자 금액은 거의 메말라서 50조가 넘던 벤처 투자가 무려 15년 동안 10조 미만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조 정도밖에 안 되게 거의 10분의 1로 줄어 있다가, 최근에 2014년부터 다시 조금 반등을 해서 연간 20조 정도의 벤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2000년에 그렇게 투자가 일어났던 것이 2014년, 15년 요때 최근에 벤처 투자가 다시 반등했는가? 그럼 그 기간 중간 15년 동안은 왜 벤처 투자가 안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새로운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용기 있는 투자를 벤처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는 싸워서 이기거나 새로운 시장을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월마트는 우리가 몰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아마존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2000년대 닷컴, 즉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기술이 없다면 신생 기업은 기존 기업에 비해서 새로운 수단은 없는데 규모는 훨씬 적고 돈도 적고 시장에 대한 지식도 적기 때문에 이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벤처 투자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 왜 다시 벤처 붐이 일어냐 하면,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스마트 기술을 연결해서 전에 못하던 거래를 하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벤처 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혁신적 벤처 붐은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의 변혁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그런 때에 붐이 일어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늘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경제가 잘못되면 벤처붐을 일으켜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벤처가 어떻게 탄생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금액을 보면 보여드린 그래프를 보시면 벤처투자협회에서 최근 20년간의 투자인데요. 보시면 놀랍게도 2015년 14년서부터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그 닷컴 버블이 막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약 18조 4천억에 관한 벤처 투자 금액이 투자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닷컴 버블 때는 IMF 이후였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벤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최근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해외에서 제2의 벤처붐이 글로벌리 일어나는 거 하나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내세우면서 벤처붐을 조성한 것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벤처 투자, 제2의 투자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데 투자로 보면 이미 제2의 벤처 투자 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OECD의 창업 총괄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국가 GDP 대비 벤처 투자 금액은 이스라엘, 미국, 카나다 다음으로 한국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벤처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상당히 벤처 투자를 많이 한 거고, 그거를 2010년 대비 16년 성장률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2010년하고 2016년에 벤처 투자의 한 회사의 벤처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요. 보시면 미국에는 한 건당 벤처 투자 금액이 우리 돈으로 뭐 한 120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경우에는 90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아일랜드도 한 60억에서 70억, 캐나다도 한 50억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한국은 이 투자가 10억도 안 되는 정도의 작은 금액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010년 대비 16년에도 보면 개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투자 건수당 금액은 대려 평균 금액은 줄어들어서 우리나라가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것을 잔챙이들한테 많이 하고 투자 금액이 작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정부가 기업들한테 벤처 인증을 해줘서 공식적인 벤처 기업의 개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지금 벤처기업 수가, 정부가 인정한 벤처기업 수를 보면 1998년에 2012개였던 게 금년 2월 말 현재 37,694개로 무려 20년 동안 1816%, 18배나 증가해서 이 그래프만 보면 대한민국은 벤처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뜯어다 보면 이 정부가 인정한 벤처기업의 70%가 제조업이고, 해외에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막 얘기하는 정보 처리나 소프트웨어 쪽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같은 아주 지적인 쪽에는 1.53%, 건설 운수 분야도 2%가 안 되고요. 도소매업이 2.5%, 그 다음에 농업, 광업 뭐 이런 쪽이 0.25%,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벤처 인증을, 정부가 인정한 벤처 인증 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한 23%, 그리고 경기가 31% 정도 돼서 70%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벤처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이 아니고 제조 신생 기업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융자를 쉽게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소기업의 대출을 정부가
보증하는 비율로 보면 일본하고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GDP의 한 4% 정도에 해당하는 막대한 중소기업의 융자금을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등록되어 있는 거에 보면 74%가 기술평가 보증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평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게 14.4% 해서 실제 벤처 투자 기업에 의해서 투자를 받는 것은 4.6%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벤처는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벤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벤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단 4년 안에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만들겠다, 지금보다 14개를 더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성공한 유니콘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보시면 지금 320여 개가 되는 유니콘 기업 중에 156개가 미국 기업이고 92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합치면 그게 한 250개가 되죠. 그 다음에 영국이 16개 있고, 인도가 13개 있고, 독일이 9개가 있고, 한국이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목표는 지금의 영국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를 단기간에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지금 유니콘 기업은 6개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에 올라간 기업입니다. 2014년 5월 28일 날 올라가서요, 최근에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추가 투자를 해줘서 기업 가치가 90억 불, 약 10조 원의 기업으로 올라가 있고, 두 번째 올라간 기업이 옐로우 모빌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이것도 2014년에 올라갔습니다. 2014년에 올라가고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2017년에 L&P 코스메틱스라고 해서 여성용 화장 얼굴 마스크 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17년에 올라갔는데,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는 CDIB, 중화개발자본국제, 그래서 Chinese Development International Bank라고 하는 그의 캐피탈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돈을 댔고요. 그 다음에 2018년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4개의 기업이 새로 올라갔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은 잘 아시는데 게임 업체 블루홀이라고 하는 데가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텐센트 홀딩스, 텐센트가 투자하고요. 스톤브리지 캐피탈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투자하고, 주요 투자자로 이 블루홀만 IMM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국내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배달의 민족으로 잘 알고 있는 우아 브러더스, 이게 올라갔는데, 여기도 힐하우스 캐피탈, 알토스 벤처스, 세큐어 캐피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벤처 캐피탈 회사가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핀텍 회사 중에 송금 서비스를 간편하게 해주는 토스, 이 회사 이름은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이 회사가 또 역시 미국의 벤처 캐피탈 회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6개 회사가 대부분이 글로벌 투자 회사가 투자해서 유니콘 기업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정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니콘 기업에 되는 기업들은 자본이 없어서 유니콘 기업이 안 되고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에는 지금 훌륭한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하고자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자금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더 투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간 벤처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업 투자를 성공하려면 어떤 사회에서 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창업 투자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많이 따져보면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경제 요건은 사실은 일반 기업이 사업을 잘 하기 좋게 그런 나라가 되면 창업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는 경제 자유도가 높고 또한 재산권 보호를 잘하고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고 인재들의 교육 수준이 좋아서 훌륭한 인재가 많고 그리고 다양한 창의적 정신을 존중해주는 사회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한데 하나는 이제 규제가 얼마나 없느냐, 규제의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행정비용이 얼마나 적으냐, 또 성장하는 동안에 정부가 얼마나 간섭을 하고 비용이 적으냐, 그 다음에 폐업을 하는데 얼마나 쉽게 하게 해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안전, 또는 건강을 이유로 얼마나 규제가 많으냐. 이런 규제가 많은 나라들은 그러면 상당히 안전한 규제가 많고 건강이 좋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특히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있냐. 그 노동 규제 52시간 이거가 곧 시행이 되면 창업자들은 자기가 주 40시간 하던 일자리를 버리고 주 100시간을 일하면서라도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가 창업이고, 요새 중국이 실리콘밸리가 중국을 무서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듣냐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주당 90시간 일하는 게 보통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52시간까지만 일을 해라 그러면서 창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사법부가 재산권을 잘 보호해주고 규제를 막아주느냐 하는 사법제도의 건강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라든지 부유세라든지 이런 세금 제도가 얼마나 창업에 유리하냐. 그 다음에 법인세라든지 자산소득에 관한 세금이 얼마나 유리하냐. 이런 그 규제가 상당히 많은 영역이 있고요. 시장이 얼마나 불공정 경쟁을 잘 막아주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규제하는 게 자기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 경쟁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이냐. 최근에 카풀과 같은 벤처 아이디어가 경쟁을 싫어하는 기득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봉쇄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핀텍은 기존 금융회사에 의해서, 원격 진료는 우리 의료 분야에 의해서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규 진입을 막아서 경쟁을 피하려는 노력이죠. 골목 시장은 대형 사업장들이 오니까 경쟁하기 싫다고 해서 강제 휴무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창업이 성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접근이 얼마나 쉽냐, 해외에 나가는데 수출이 얼마나 원활하냐서부터 시작해서 특허 같은 것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잘 법제도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입니다. 대출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 엔젤 투자자가 얼마나 많으냐, 벤처 캐피탈이 얼마나 많으냐, 크라우드 펀딩이 잘 되고 있냐.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투자 금액이 자본금으로 많이 이용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잘 발달돼 있어서 상장이 쉬우면 또 활성화되죠. 최근에 삼성바이오 가지고 정부가 시비를 걸면서 우리나라에서 상장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렸죠. 이런 것들이 다 창업 활동을 막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 외에도 어떤 사회가 지식을 얼마나 잘 창출하고 그걸 잘 사회에 퍼뜨리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R&D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대학하고 산업이 얼마나 잘 협력을 하느냐, 그 다음에 기업 간에 얼마나 협력을 잘 하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기술 인프라는 우리가 잘 돼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대학들, 질 좋은 대학이 없죠. 근데 최근에 몇 년간에 정부는
수준 높은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평등 교육을 지향해왔고 교육비를 강제로 낮추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대학들이나 연구소가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고 이스라엘이고 다 벤처 창업이 잘 되는 클러스터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위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하고 버클리 대학이 있는 거고요. 보스턴에 가면 MIT, 하버드가 있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 테크니온 공대가 있는 거고요. 미국의 최근에 남쪽에 오스틴 이런 지역도 새로운 벤처 클러스로 곽광을 받습니다. 거기는 UT 오스틴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하게 큰 공과 대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준 있는 대학들하고 연구소가 상당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놔야 벤처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받고 창업하는가.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요새 백종원의 골목시장을 보시면 사업이 뭔지 창업이 뭔지를 전혀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자영업을 창업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소위 이민이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공무원을 하게 만드느냐, 창업을 하게 만드느냐, 부모가.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우리 최근에 경제 불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위험 회피형으로 가고 있어서 공무원이나 되려고 그러고, 공공부문으로 인재들이 몰리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회는 창업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그 다음에 사업주가 되고 싶은 열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교육이 얼마나 창업 교육을 잘하냐, 이런 게 돼야 창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창업은 신생기업만 창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존 기업 안에서도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만드는 어마어마한 사내 벤처들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또는 미국 같으면 병원 안에서 새로운 의료 기업들이 많이 창업이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창업이 되느냐. 그래서 창업에 관련된 결정 요소는 40여 가지가 넘는데 우리는 정부가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맨날 지원금 준다고 돈 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카풀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지 마라. 숙박공유업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지 마라. 핀텍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돈을 줘도 돈 벌 시장이 없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주의 자유도와 창업의 활동이 아주 상관관계가 높다는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100개의 유니콘 기업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바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몇 개가 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 맥킨지 보고에 의하면 보여드리는 대로 41%는 아예 불가하고 30% 정도는 비즈니스를 수정을 하면 잘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했던 사업을 바로 와서 아무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건 28.7%밖에 안 돼서 71.3%, 그러니까 100개 중에 71개는 우리나라에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규제가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자유가 없는데 돈을 풀었다고 해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얼마나 경쟁 지향적인 거를 보여드리는 경제 자유도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빨간색이 경제 자유도가 상당히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불행하게도 이 한국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품이고 서비스는 어떠냐. 서비스 여기도 보여드리는 것 중에 규제가 제일 많은 데가 1이고 제일 적은 데가 이제 0.08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으로 아주 짙은 색이 가면 규제인데 대한민국이 서비스 산업의 규제가 가장 높은 인도나 이 중동 국가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장 영리적으로 못하죠. 교육 시장 못하죠. 금융 시장 외국한테 개방 안 돼 있죠. 철도, 해운 이런 거 거의 다 국가가 주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회계사, 법률 이런 시장도 개방이 거의 안 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서비스 교역의 규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월드뱅크에서 사업을 잘 하는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잘 되려면 사업을 할 때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근로자를 마음대로 뽑고 사업이 안 될 때는 해고할 수 있는 근로시장의 노동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지금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전기도 안 넣어줘가지고 몇 년째 끌고 정부가 개입하고, 그렇게 되면 잘 안 돼서 로케이션의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좋은 인재하고 좋은 공장 입지가 매칭이 안 됩니다. 좋은 인재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공장은 수도권에 못 짓게 자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부동산에 대한 등록이나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금융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매일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류비용이 얼마나 싸냐, 그 다음에 텍스를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사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월드뱅크에는 사업하는 데 상당히 좋은 나라인 것처럼 사위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이, 재산권 보호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가 이제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은 선진국 탑 20%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게 2016년에 국제 재산권 지수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그러니까 한 40% 안에 들어가는 국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쪽에 있어서 남미 수준의 재산권 보호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매년 발표합니다. 곧 2019년형이 나올 텐데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 2017년에서 18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26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가 정부의 제도에 관한 수준하고, 특히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의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효율,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은 노사관계가 나빠서 시장의 효율이 되게 나쁘고요. 노동시장의 효율성하고 금융의 부분,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특히 창업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럴 때, 하나는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 변동입니다. 그게 이 소위 policy instability라고 해서 정책의 안정성인데, 이게 압도적으로 1위고, 2위가 이제 금융시장의 미발달. 그러니까 그 정부가 금융시장을 육성한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금융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이게 탑3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책의 안정성이나 정부의 그 관료주의, 이러니까 이 창업이 잘 되게 하려면 개혁 대상이 시장이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적 수준에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느냐에서는 전 세계에서 39위로 상당히 낮은 편에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제 경쟁력 수준이 2013년 세계 32위였던 게 2017년에 39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 들어서 문정부 시작하면서부터 경제 자유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본시장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드리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소위 신규 상장되는 기업체 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1980년대나 90년 주위에는 많은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최근에 상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장하는 것보다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돈을 받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 자기 사업 좋은 모델을 가지고 상장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심사를 거쳐야 되고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앞에 가서 마윈이나 쿠팡의 CEO는 가서 한두 시간 만나면 바로 몇 조 투자를 해주니까, 이런 변화 때문에 시장에서 벤처 캐피탈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잘 해줄 수 있는 시장이 될 때 큰 기업들이 탄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조 더 늘려서 그걸 여러 명한테 쪼개져 가지고 몇십억씩 더 주는 것들, 이런 게 되지 않고요. 그 최근에는 많은 생장 또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업들은 ICO라고 하는 걸 통해서 큰 금액을 모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불법화하니까 지금 해외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ICO나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도 창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창업의 평가를 많이 하는 데는 GEM이라고 그래서 보스턴 칼리지라는 데가 창업 교육을 제일 잘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엔터프리너십 모니터라고 그래서 GEM 리포트를 매년 냅니다. 그래서 2018년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창업을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창업을 많이 하는데 창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영업이 있고 혁신적 창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창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가 높은 거냐 하면 혁신형 창업이 높은 게 아니라 워낙 자영업이 많으니까 창업이 많은 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팩터 드리븐 창업이라는 게 이 자영업이고요. 에피션시 드리븐 창업은 주로 기술을 가지고 규모를 하는 거고, 혁신형 창업인데 우리나라가 혁신형 창업은 적고 자영업 위주의 창업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4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창업을 지지하는 정신, 창업 정신과 문화는 34위로 평가될 만큼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 창업의 그 수준은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창업에 우리나라가 극히 낮은 게 뭐냐면, 사실은 대학원에서 또는 중고등학교 때 창업교육 부분이 월등히 낮게 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규제는 54개국 중에 49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금융은 36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부의 지원은 전체 54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다 정부가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를 안 내면 뭔가 다른 방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또 자금을 더 주겠다는 게 지금 문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다. 이런 것들은 문화나 교육이 창업을 잘하게 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보면 다른 영역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으로 창업을 지지하고 그런 쪽에서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 벤처 캐피탈은 저는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융자를 안 줘도 똑똑한 아이디어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금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노동시장의 규제, 사법부의 변덕, 그리고 과도한 법인세, 자산세금, 그 다음에 대학의 수준, 연구소의 수준,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 부족, 그리고 이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창업자들, 사업가들을 도둑놈으로 알고 있는 이 문화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장애 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결론적으로 제가 벤처 투자를 더 늘려서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벤처붐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기술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다 벤처 투자한다고 해왔다. 그리고 시장이 결정해야 좀비가 없고 유니콘이 태어난다. 우리나라 지금 6개 유니콘 기업들은 정부 투자로 올라간 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들은 글로벌 자금을 받아서 다 됐기 때문에 글로벌로 대규모 자금이 지금 넘쳐나고 상장을 안 해도 대규모 자금을 받는 세월이 됐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가서 자기 사업 모델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빨리 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의 개입이 아니고 규제 혁신과 정부 혁신이 먼저다. 그래서 벤처붐을 다른 나라가 안 하는 벤처 자금을 정부가 뿌리는 식이 아니라, 벤처도 잘못되면 빨리 망하게 하고 경쟁을 하게 하고, 지원이 아니라 경쟁을 하게 하고, 규제 혁신만이 벤처를 만들 수 있고,
정부의 뜻대로 20개를 늘리고 이런 것들은 황당한 주장이다. 20개가 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되게 적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정부 정신에 입각해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예산을 마구 낭비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벤처 투자에 대한 지원금이 사실상은 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었다. 벤처 양성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벤처 인증해주고 기술 인증해주고 그걸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대출을 해주고 책임을 주는 제도로 가야 되고, 그 시장 중심의 벤처 투자가 돼야 국가 자원 낭비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